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하면 미친 짓이다 라고 검찰을 강력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2차 소환 날짜로 제시한 그 날짜가 아니라 주말에 가겠다라고 역제안을 했는데 검찰 쪽에서는 그 날짜 아직 상의 안 됐다라고 선을 긋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언제 과연 소환에 응한다는 건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제시한 이 소환 날짜 27일 금요일 말고 토요일에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하루 갖고 조사 안 되는데 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역제안.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역제안을 했어요. 동아일보 4면에 쓰여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잘못 없지만 또 오라니 가겠다. 변호사 한 명 대동해서 주말에 가겠다. 토요일에 가겠다. 검찰 총보와 다른 날 역제안을 했습니다. 약간 자존심 싸움, 기싸움 같기도 하고 토요일에 가겠다. 검찰 내부에서 하루는 부족한데? 라며 다시 협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지사 때도 2년간 재판 다녔다라고 했습니다. 기소돼도 대표직은 유지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시끌시끌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동시. 오늘 한국일보가 3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북한 연계 지하 조직이 노동계에 침투했다.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도 나오고요. 동시다발로 압수수색, 강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민주노총의 간부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났다. 국정원이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노총 본사, 보건노조, 제주평화쉼터 등등을 압수수색 동시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의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어떤 지령을 받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만약에 의혹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밝혀내야 할, 규명해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잠행. 누가 오늘 잠행을 하고 있을까요? 경향신문입니다. 친윤, 초선, 역풍 불어서 잠행 모드. 갈림길에선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공식 일정을 안 잡았어요. 잠행, 나갈까 말까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도 고민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밀월. 조선일보 14면에 쓰고 있는데 누가 밀월이란 거죠? 함께 보시죠. 미중 신냉전 맞아? No, 무역은 사상 최대다. 밀월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늘어나는 미중 간 교역 규모. 작년 862조 원, 3년 새 25% 미중국 간의 교역량이 늘었다는 겁니다. 재밌어요. 미국이 중국에서 많이 수입하는 게 휴대폰, 컴퓨터, 방송 장비 순서라고 합니다. 미 정부가 연일 탈중국 외쳐도 반대로 교역량은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촌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 기자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국민의힘의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계신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박용진 의원,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검찰 수사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구속해라 이겁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대북 송금 받고 뇌물 더하고 영장 실질 심사는 포기.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무엇일까요? 혐의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했고 김성태 전 회장 쪽은 영장 실질 심사 포기했어요. 혐의는 4,500억 원 배임, 30억 원 횡령,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위한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법카 등등등등등, 전환 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주가 조작 혐의 의혹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혐의는 일단 제외된 걸로 보여요. 보강 수사하겠다라는 걸로도 보입니다. 일단 뭐 구속영장 청구 때 적시된 혐의들이니까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해외 도피 등으로 구속은 면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아마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도 내가 구속은 돼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판단이지 않겠어요? 구속영장 실질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오늘 저녁 또는 내일 구속 여부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문 변호사님, 일단 요거 한번 묻고 넘어가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한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판단을 하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함으로써 자신의 항변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반성하는 의사를 보일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는 좀 구속될 것 같다. 네네. 향후 재판을 앞두고 재판 단계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영장 실질 심사도 포기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을 현출하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형량을 좀 깎아줄 수 있는 네네네. 어떤 일종의 네네. 잘못했어요, 저. 네네. 구속돼도 싸요. 뭐 그런 혐의가 의미입니까?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혐의가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면 검찰이 지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할 때 기재는 안 했는데 네. 그거는 나중에 정식 기소할 때 보강 수사에서 추가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성태 전 회장이 구속될 경우에는 구속 기간이 20일이다 보니 네. 검찰은 비교적 혐의가 뚜렷하게 입증된 부분에 한해서 기소를 하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20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 짓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소한 이후에 관련 수사를 더 진행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기소된 사건 자체가 아니니까 김성태 전 회장은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즉 피의자의 지위로 전제로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나가고 관련 수사를 충분히 더 진행하고 난 다음, 즉 일단 뚜렷한 혐의가 입증된 부분에 한해서 일단 구속 기소하고 그 이후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추가 수사해서 기소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4,500억 배임, 30억 횡령,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외국 환 관리법 위반에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한테 왜 계속 이렇게 법카를 주면서 뇌물 공여를 했는지 등등에 대한 혐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 언론사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김성태 전화를 바꿔줬다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누군가 술 먹다가 김성태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만난 일은 확실히 없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일종의 마녀 사냥. 검찰이 기소하면 미친 것이다. 검찰이 기소하면 미친 것이다. 굉장히 격앙된 표현이 나왔어요. 미친 것. 경기도지사 할 때도 4건으로 기소해 2년간 재판에 끌려갔지만 전국 최고 시도지사 평가를 얻어냈다. 그 최고 시도지사 평가와 재판과는 별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경기도지사를 수행했다라는 의미로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이 말은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수경 교수님, 언론인 출신이신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누군가 술 먹고 김성태 전화를 바꿔줬다고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정치인이야 워낙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통화도 하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 통화가 있을 수도 있다.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좀 주목할 거는 당초 전혀 모른다.
내의 한 벌 사입은 2년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제 와서 다시 한 발 빼는 모양새의 말을 했다라는 건 좀 의미심장하죠. 왜냐면 이거 술 먹다 김성태와 통화했다라는 뭐 의혹이 제기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누가 통화해준 적 있다는데 라는 질문이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꺼낸 겁니까? 본인이 도대체 그런 얘기가 있던데 나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우린 들은 적이 없어요. 본인이 들은 거죠. 누군가 통화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건 본인만 알고 있었고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함으로써 알게 됐죠. 그러니까 실토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전화 통화를 했을 수도 있는데 난 기억이 없다라고. 이렇게 한 발 빼는 모양새를 보이는 게 좀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본인이 기억을 못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진이라던가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증언이라던가 이런 게 줄줄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한 발을 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혹시 검찰이 통화 기록을 확보했는데 언제 통화했다 뭐 이런 게 나올 거에 대비하는 발언일 수도 있다. 그렇죠. 뭐 오래전 기억이라 기억이 없을 수는 있지만 자기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요즘 그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 김성태 회장을 알았냐 몰랐냐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논쟁 중인데 법정에서는 사실 알았냐 몰랐냐가 중요한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안다라는 건 뭐 주관적 인지의 영역이니까 뭐 네. 몰랐던들 알았던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죄를 받을 텐데 문제는 약간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다 모른다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사실 뭐 최순실 씨가 이재용이랑 잘 알아가지고 말세피를 받았겠습니까? 알고 모르고가 범죄 혐의랑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걸 또 강조했거든요. 만난 적 없다. 그런데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앞으로 검찰이 뭐 뒤져보겠지만 직접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해서 둘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만약에 변호사비를 대납하기로 작정했다면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알아서 했겠죠. 뭐 김성태 회장이 직접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가 창구에 가서 돈을 뽑아서 이재명에게 줬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하죠. 다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만난 적 없다? 이런 것으로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완전히 깨끗하다. 전혀 없다라고 볼 근거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수영 교수님 의견이었습니다. 누군가 술 먹고 김성태 전화를 바꿔줬다는데 기억은 안 난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밝힌 이 대목. 이양수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봤습니다. 분명히 통화한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검찰이나 언론이나 누군가가 그 통화한 기록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을까 봐 통화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비친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과거에 분명히 통화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본인 전화로 직접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조인이기 때문에 단체장 그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굉장히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법이 있는 일은 굉장히 조심해서 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아마 직접 만나기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만난 적 없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요. 통화도 본인 통화로 직접 하지는 않은 겁니다. 다른 사람 전화로 통화를 하곤 했겠죠. 그런데 그래서 술 먹다가 누가 줘서 한 적은 있어요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서 그 나중에 그런 사실관계가 드러나도 핵심을 피해가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발언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었고 그 앞서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은 부패 사범이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압수수색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발언했죠. 압수수색 당시에 유동규가 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의원들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라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언론 보도 알았다라고 했는데 언론 보도는 없었고 다시 의원들이 언론 보도가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누구한테 보고받았냐? 혹시 정진상이냐? 라고 하자 기억이 안 난다. 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화통화는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3번의 기억이 안 난다. 박용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3가지 경우가 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양수 의원님께서는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저나 이양수 의원님이나 저런 상황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아는 분이 갑자기 전화해서 이제 그분은 이제 거나하게 술 한잔 하신 상황이죠. 주변 사람한테 전화를 막 돌려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다른 분들에게 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릴 때는
문자를 먼저 하신 뒤 용건을 말씀 주시면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런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검찰도 지금 냄새는 자욱한데 그 고기를 어디서 굽는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들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이번에 구속영장에 뭐 변호사비 대납 얘기는 넣지 않는 걸 보면 명확한 증거가 없거나 그 주변에서 이렇게 언론 보도와 주변의 여러 그 혐의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여러 그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충분한 수사를 통해서 증거나 혹은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그 이재명 대표의 그런 발언이 의미심장한지 혹은 계속되는 거짓말의 연속이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급발진 형식으로 갈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찰이 20일 동안에 김성태 회장 그 관련된 수사를 더 진행을 할 거고 기소 시점이 됐을 때 그 관련 혐의를 넣을 건지 말 건지는 이제 검찰의 실력이기도 하고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걸 밝혀내는 게 검찰의 역할이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용진 의원이 당대표직을 두고 경선에서 치열하게 겨뤘죠. 대통령 후보직을 두고도 겨루셨고 그 두 번 토론회를 제가 다 봤는데 과연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박용진 의원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인터뷰에서 내가 경기도지사 때도 재판을 여러 번 2년간 재판을 갔는데 경기도지사로서 직을 훌륭히 수행했다. 이 말은 이 같은 사법 리스크에도 당대표직은 계속 유지하겠다. 문제없이 잘할 수 있다라는 의지로 많은 언론에서 풀이하던데 이 대목은 동의하십니까? 제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한 적도 없고요. 또 뭐 그 시점에 우리 당원들 누구도 도지사직을 사퇴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있는 당의 시스템, 당의 안전장치죠. 당직자 혹은 국회의원 등이 본인의 뇌물과 부정부패와 연루되어 있는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을 시,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붙여졌을 시, 이 당직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적용을 하는 문제가 당헌 80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 당헌 80조가 지난 당대표 선거 시절에도 뜨거운 감자였고요. 그 당시 비대위원회에서는 이 당헌 80조를 이제 없애려고 하는 걸 했는데 많은 반발이 있었죠. 그래서 당헌 80조를 사실상 이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지사 시절에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말씀을 하시니까 도지사 시절에도 도지사를 관두시라 뭐 이런 논란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당원권을 정지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다른 얘기인 거고요. 지금도 그 본인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빗대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내년 총선 승리가 중요하고 당으로서는 그래야 당도 살고 이재명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 공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정치 공세는 정치적인 승리로 끝을 내는 거지. 우리가 피켓 10장, 20장, 100장 들고 뭐 국회의원 10명, 20명이 목소리를 높인다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수사, 정치적인 공세가 꺾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년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당대표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같이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헌 80조,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했을 때 뇌물 등의 혐의로 당직이 정지되는, 그러니까 당대표직에서 정지가 되는 거죠. 이 당헌 80조 논의를 해야 한다 라는 박용진 의원의 돌직구 주장이었습니다. 전화통화는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뭐 의미 없는 말이다. 의미심장한 말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간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내가 2년이라면 이거 내이 사입은 거.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럼?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해요. 조만간 뭐 사실관계하고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어야 정리를 하죠. 아, 여기 누가 그 쓰셨네. 이거 확 지나갔는데 내복 사회문제. 내복 사 입은 것밖에 없다라는 이재명 대표. 물론 어제 그 인터뷰에서도 여전히 김성태 전 회장을 모른다, 만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일관되게 나왔습니다. 서로 모른다는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 한 보도에 따르면 3대 연결고리가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1.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이 경기도와 대북사업 협력 및 행사 비용을 지원했다라는 의혹. 2.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 측근 이화영 평야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등의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혐의. 관련자들 구속돼 있죠. 3.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 이 세 가지 연결고리를 조선일보 등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규명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재판에서 가려져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런 인터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과연 어떤 반응 나올까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사회학적 용어인데 죄수의 딜레마라는 용어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재명, 김성태, 죄수의 딜레마 상황. 둘만 입 닫으면 된다고 착각하는데 증인들이 나타나 수명해야 할 비리가 줄줄이 사탕이다. 차라리 당대표 사무실을 검찰청으로 옮겨라 라고 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는 공범이 협동하면 모두 잘 안 보여요. 글씨가 너무 작아요. 모두 이익되지만 누군가 배반하면서 모두 처벌받게 되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또 수사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봐야겠죠.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실제로 검경이 이 피의자를 수사할 때 예를 들어 공범이 한 2-3명 된다, 네. 가정을 할 때 이런 수사 기법을 많이 활용합니까? 각각 따로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셋 다 부인하는데, 이양수, 박용진, 김수경이 다 부인하는데 박용진한테 가서 이거 이양수, 김수경은 다 얘기했는데 이러면 너만 징역이요. 이런 수사 기법 많이 활용합니까?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피의자를 속이는 너무 영화를 많이 봤다. 발연기하셨네. 영화를 많이 봤어요, 제가. 피의자를 속이는 수사 기법이라 네. 향후 밝혀지면 위법 수집 증거를 모두 다 증거로 사용을 못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렇게는 안 하고 그런 약간 불안감을 자극할 수는 있죠. 대신에 3명의 공범 중에서 일부 뚜렷한 증거를 제시받고 이기지 못해서 일부 증언을 하기 시작하는 공범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김수경이 입을 열기 시작해. 네. 전체적인 입을 열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일부 증거를 토대로 일부 입을 열었을 때 그 예. 진술을 토대로 또 다른 공범에게 찾아가서 이러한 진술을 했다고 하던데,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네가 덮었을 여지도 있으니 온전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라. 사실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공범의 진술들을 이끌어내는 수사 기법을 그러면 이제 경쟁적으로 자기가 진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애초에 다른 애가 서로 못 믿는군요. 그러니까 공범들은 기본적으로. 믿기도 하고 못 믿기도 하는 거죠. 그 상황을 어떻게 연출해내는가는 수사기관의 역량이 달려 있는 거죠. 예. 애초에 저 사람이 진술도 안 했는데 진술했다고 속여서는 안 되고, 그건 안 일부 진술을 이끌어냈으면 그 진술을 토대로 또 다른 공범에게 유의미한 진술을 이끌어내는 것은 수사기관의 역량이죠. 자, 그럼 이 경우에는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 둘 다 모른다고 하고 있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말한 죄수의 딜레마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전 회장을 만난 적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은 피의자로서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따르는 주장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이 향후에 드러날 경우에는 기타 각종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 전반적으로 신빙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재판부 입장에서 볼 때도. 예를 들어 뭐 김문기 처장의 경우처럼 같이 골프를 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면.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단호한 어조로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만난 적이 없거나 아니면 만난 사실이 있지만 만날 사실부터 수사기관이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이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검찰은 반드시 두 사람이 만났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일종의 거래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검찰이 수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수사를 해나가는 과정이 지난한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환사채가 전정 양도되는 과정을 수사해 나가야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전환사채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페이퍼 컴퍼니가 끼거나 자금 세탁이 이루어졌다면
궁극적인 귀속 주체를 밝혀내는 것이 의외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된 구속 영장에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제외된 것입니다. 다만 죄수의 딜레마를 적용해 본다면 김성태 전 회장이 변호사비 대납을 실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상황임을 가정한다면 이때는 전환 사채가 어떠한 경로 등 제3의 장소로 빠져나간 것 같은데 변호사비로 대납되지 않았다면 결국 김성태 전 회장 본인이 받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전환 사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개입되었다면, 예를 들어 비자금을 통해서 전환 사채를 취득했거나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사기성 호재 정보로 그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그 모든 책임이 김성태 전 회장이 떠안아야 됩니다. 너가 이 책임을 다 떠안을래, 사실대로 얘기하라는 취지로 진술을 요구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그렇군요. 그 과정에서 일부 진술이 나온다면 그 진술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양자를 압박하는 과정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가능성은 있고, 이 점을 죄수의 딜레마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이 수사를 해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가정한다면 검찰 입장에서 이렇게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전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사실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다는 점도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에서는 내이 사입은 2년밖에 없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모른다는 말은 제발 모르고 싶다는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른다는 거짓말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들통나는 일이 놀랍지도 않고 낯설지도 않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는 내일을 사입은 인연이 아니라 내일까지 바꿔 입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일종의 비유죠. 내복을 바꿔 입을 정도로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비판입니다. 그러자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은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일종의 다시 반박인데, 억지 부려서 다시 알려드린다. 내일을 사 입었다다. 바꿔 입었다가 아니다. 라고 다시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내복을 사 입든 죄송합니다. 바꿔 입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중요하겠죠. 쌍방울 전 비서실장이 이화영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김성태는 잘 아는 사이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한 발을 좀 뺐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대북 사업하면서 쌍방울 경기도 교류했기 때문에 이재명, 김성태 가깝다고 회사에서 돌던 얘기를 들은 것이다 라고 한 매체와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일 뿐이다 라고 비서실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검찰에 송환될 상황에 처해 있죠. 민주당 의원들 사이의 반응이 어떨지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의 사진이랄지 의정 보고에 그런 걸 좀 쏙 빼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의정 보고서를 이제 쫙 뿌릴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대권 후보 아니면 뭐 당 대표 이렇게 함께 찍은 사진을 첨부하는 경우가 왕왕 많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근데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설 앞두고 제작한 이 의정 보고서에 이재명 대표의 사진을 빼고 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사진을 첨부하기도 했다. 뭐 이런 보도,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왜 국민의힘 자치단체장과 같이 찍은 사진을 첨부했습니까? 그렇게 뭐 같이 협동해서 연정을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의원실 관계자 A씨, 대선 패배한 당대표 사진을 넣을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 대표 인기도 예전만 못하다. 의원 보좌관 B씨, 동아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진 이득일지 의원실마다 고민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보좌관도 나왔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의정 보고서에 이재명 대표랑 같이 찍은 사진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전 넣었습니다. 넣으셨어요? 예, 같이 찍은 건 아니고요. 네. TV 분할 화면이죠. TV 분할 화면이면 보통 토론에서 싸우는 사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회에서 싸우는 사진을 넣으셨어요? 당대표 선거 때 왜 웃지? 분위기가 당대표 선거 때 서로 마주보고 토론하잖아요. 그 화면 그 장면을
찾을 수는 없고요. 그 지금 그거 넣으시고 넣습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넣었잖아요. 네, 넣네요. 예. 예. 왜 넣었냐 물어보셨길래 네. 넣었고요. 저는 사실은 1년에 한 3번, 4번 정도의 의정 보고서를 이제 만들고 그걸 주민들에게 나눠드리기 위해서 뭐 지하철, 상가 뭐 이렇게 쭉쭉 다니긴 하는데요. 제 기억에 오히려 우리가 여당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뭐 넣거나 이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예. 22번째, 23번째 의정보고서라서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저도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인은 자기 얼굴로 정치하고 자기 말에 대한 책임과 이 성과를 가지고서 주민들에게 보답하는 자리니까요. 뭐 내가 누구랑 친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누구하고 사진 같이 찍고 뭐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주민들하고 같이 있는 사진들 많이 넣고 그랬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의 사진이 많이 안 들어간 건 뭐 지금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그런 고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의정보고서에 다른 사람과 뭐 이렇게 해서 하기에는 초선 때 혹은 임기 초반 때면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나름 국회의원 처음 당선되신 분도 한 3년쯤 된 거 아니에요? 자랑할 만한 사진들, 본인이 이렇게 내놓고 싶은 사진들이 훨씬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하고의 사진 넣는 건 별 큰 의미가 없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총선에 즈음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내건의 현수막에 이 사진을 또 보면 아마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통상 이제 선거 때 되면 인기가 있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 함께 찍은 사진들을 많이 지역에 걸어놓는데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뭐 여당은 마찬가지겠죠. 윤 대통령이 얼마나 많이 사진에 등장할지 이재명 대표가 각 지역에서 얼마나 많이 등장할지 비교해보면 아마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어떤 토론회에서의 어떤 대립적인 분할 화면을 의정보고서에 넣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역제안이죠. 금요일 말고 토요일에 가겠다. 그러자 검찰 내부 반응은 하루로 안 될 텐데 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검찰에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가겠다. 그런데 토요일에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제가 변호사 한 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김수영 교수님, 28일이면 검찰이 제안한 날짜는 24일 7일인데 금요일 말고 토요일에 가겠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당무가 많고 일이 많아서 토요일 당무가 없는 주말에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말에는 어쨌든 좀 관심이 분산되니까 그런 것들을 노린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토요일 날까지 그렇게 취재 전쟁을 막 해서 바로바로 이제 보도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약간 검찰과의 신경전 벌이는 양상도 있다고 보세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가긴 가는데 날짜는 좀 내 맘대로 합시다라고 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통상은 이런 것들은 물밑에서 조율을 하고 합의된 날짜가 나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례적이군요. 검찰이 27일, 30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는 28일 날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이것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신경전이 대단한데 그래도 안 나갈 거라는 예측이 사실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나가기로 하기는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만약에 검찰의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이게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임으로써 내가 봐라 이렇게 검찰이 나를 억지로 엮으려고 하지만 최대한 협조했다라는 걸 보이면 나중에 혹시라도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렇게 검찰에 잘 협조하고 있는데 무슨 체포냐, 무슨 구속이냐 이런 식으로 반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쩌면 협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는 굉장히 시끄럽게 나갔잖아요.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고 마치 무슨 출정식처럼 거기서 자기 입장문도 아주 길게 읽었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굉장히 좀 조용하게 자기가 변호사 한 명 데리고 가서 맞서 싸우고 오겠다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 저번보다는 좀 조용한 출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아일보는 이걸 보도하면서 28일 토요일에 가겠다라는 건 검찰과의 기싸움이다라고 동아일보는 오늘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찰 쪽 반응은 어떨까요? 27일 또는 30일에 나오시라. 28일에 10시 30분에 가겠다라고 밝혔죠.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날짜, 시간, 검찰과 합의되지 않은 일방 발표다. 날짜 재협의 및 하루 더 추가 조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하루도 안 된다. 검찰은 또 이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가긴 갈 건데 검찰이 제안한 날짜에는 안 간다라는 이재명 대표. 네. 그리고 검찰은 하루는 안 될 텐데 이런 반응. 검찰과의 기싸움을 이제 하는 거죠. 당신들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다. 이렇게 그런 의사 표시를 하는 건데 또 이제 언론 쪽으로 보면은 일요일 날은 신문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 검찰 출두하는 장면이 방송사 일요일이라든지 뭐 토요일 방송사에는 편성되겠지만 일요일 오전 신문에는 이제 반영이 안 될 거고요. 뭐 그런 계산도 좀 있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핍박받는 모습을 좀 연출하려고 혼자 이제 가시겠다. 변호인만 대동하고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는데 먼저 번에 뭐 워낙에 그 의원님들이 총 출동하시고 당 관계자들이 다들 가셔가지고 그런 모습이 연출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 검찰은 기본적으로 그 피의자 아니면 이제 뭐 참고인 누가 됐든지 간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증거만 있으면은 예. 확실하게 수사를 하겠다라 범죄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수사할 것이 많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도 이재명 대표의 계획대로 그렇게 밀리거나 뭐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수사해 나갈 것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대장동하고 위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확인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동안 나온 의혹만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려면 사실 28일 토요일 하루 가지고는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 검찰 직원들도 좀 사람인데 쉬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지정해서 나가겠다 그러면은 좀 그쪽에서도 좀 그 평일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저런 것 다 합쳐서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수사에 협조하려고 한다면 정말 깨끗하게 수사에 검찰에 협조하는 것이 좋지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내가 이 상황을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짧게 좀 보완 질문 드릴게요. 박선 변호사님 수사를 해보셨으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 금요일에 수사하는 거랑 토요일에 수사하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까? 토요일은 보통 쉽니까? 공기관이라? 통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쉬니까. 주말은 쉬니까. 네, 그런데 이 사건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어차피 큰 이 차이가 사건은 금요일에 피의자 신문을 해도 관련 자료 정리하고 진술과 증거 간의 비교 대조 과정을 어차피 주말에 밟을 것이라 주말에 안 쉴게 자명하거든요. 검사나 수사관들이. 이런 건 있죠. 이틀 조사해야 된다라는 검찰 생각하고 있으면 금, 토 조사하고 일요일에 쉬어야지. 네. 일요일에 교회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네. 토요일에 나와버리면 토일 하면 못 쉬고 그냥 월, 화, 수, 목 쭉 이렇게 가니까. 네네네. 그 차이는 좀 있겠군요.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검찰은 이틀 정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출석해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해 보면 하루면 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검찰의 태도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태도 때문인데 이재명 대표가 열변을 토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적재적소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어차피 많은 질문을 해도 진술 거부권을 일부 행사하면서 하루로 이미 조사는 완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여야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야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신의 범죄 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홀로 광야에 버려진 듯합니다. 이 대표도 이제 민주당을 버리고 선사후당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더 이상 민주당을 붙들고 늘어져 봐야 소용이 없을 듯합니다. 윤검 무죄, 무검 유죄, 바로 윤석열 검찰공화국이 보여준 공정잣대의 민낯입니다. 검찰은 자기조직 출신 대통령과 경쟁했던 야당 대통령을 끝내 제거하려고 유례없는 인력과 기간을 쏟아부으며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수사 중입니다. 여야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지원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급기야 고 대장동 일당이 선거를 도왔다라는 부분을 유동규 본부장이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다라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직은 보도 의혹 단계입니다. 대장동 일당이 2014년 이재명 대표 재선 위에 선거 비용 최소 4억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검찰은 해당 의혹 관련한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2014년 7월 재선 성공한 달 후 이재명 대표가 정진산 실장을 만나 대장동 사업 관련된 보고를 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공사가 왜 자꾸 땅을 수용해서 개발하는 방식에 반대하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자 남욱 변호사가 선거도 도왔는데 그렇게 되면 힘들어질 것 같다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대표의 2014년 재선 선거를 도왔다라는 얘기가 되고 도왔다라는 게 과연 마음으로 도왔다라는 건지 아니면 선거 비용을 댔다라는 기존의 혐의와 연관이 있는 건지는 규명이 돼야 할 부분 같습니다. 물론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말이죠.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2014년에 이재명 그 대표의 당시 그 시장 재선을 위해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억 원 정도의 선거 자금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 제기가 사실 사전에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죠. 그랬기 때문에 사실 남욱이 도왔다라는 얘기는 사실 선거 자금을 도왔다는 얘기로 비춰집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한테 선거 자금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한 4억 원 정도가 이게 들어왔다. 이것이 지금 보고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정황이나 증거가 나타난다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가 이 진술한 이제 검찰에 진술한 내용인데 그 유동규 씨가 그 검찰에 진술할 때 검찰에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상황 판단을 위해서 많은 질문을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물론 민주당에서는 또 동의하지 않겠지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검찰에 출석하면 이 질문이 나오면은 그리고 이거에 관한 정황 증거라든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제시가 된다면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현 교수님. 저는 말씀해 주신 거에 더해서 한 가지 좀 주목한 게 그동안 이제 민주당 혹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항상 주장했던 게 유동규의 말은 전원일 뿐이다. 뭐 정진상이 한 말을 전해 들은 거고 뭐 김만배가 한 말을 전해 들은 거고 주로 전원에 의한 거라서 이거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의 내용은 직보를 한 내용이에요. 유동규가 직접 이재명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늘 민주당이 읊어오던 그 레파토리가 깨지는 부분이죠. 물론 유동규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재명은 그런 직보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반론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증언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이런 모든 사항을 직접적으로 듣고 직접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또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박용진 의원님 선거를 도왔다라는 말이 선거 비용을 댔다라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죠. 물론이죠. 예. 그리고 뭐 선거를 돕는 방식은 되게 다양하고요. 또 그 지금 재판부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요.
그 돈과 허위 사실, 거짓말을 통한 선거운동을 제외한 모든 선거운동을 다 할 수 있도록 계속 열고 있고, 이번에도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심지어 본인의 차와 옷에도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걸 이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예, 이제? 바뀌진 않았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을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하고 국회에 이제 제출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도왔다라고 하는 건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동규 씨가 정확하게 어떤 증거와 자료를 내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자료와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단순히 선거를 도왔다는 말 때문에 그 돈일 거야 혹은 불법적인 것일 거야 이렇게 바로 의심을 우리끼리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냥 예측 예단으로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가지고서 보기보다는 조금은 한 발 좀 물러서서 제기된 의혹과 확인된 팩트 이 사이에서 간극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토 여론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탄핵감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일단 한 장관의 지난 16일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제3자 뇌물은 누가 돈을 받았는지가 아니고요.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걸 처벌하는 이유는 인허가권은 사고 팔 수 없는 권리거든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FC든 대장동이든 성남시에서 있었던 지역 토착비리 범죄 혐의입니다. 통상적인 지역 토착비리 범죄 수사의 절차에 따라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다. 자,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야당 대표를 범죄자 낙인 찍었다. 말맞추기 사인은 김성태가 보낸 게 아니라 한동훈이 보냈다. 이런 강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면서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 찍으려는 저희가 무엇입니까? 말맞추기 사인을 보낸 사람은 김성태 회장이 아니라 바로 한동훈 장관 당신입니다. 엄청난 위세를 보니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정권의 3인자가 아니라 공식 후계자 같습니다. 그 정치를 하시는데 법무부 장관에서 정치가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하시려면 뭐 계속 뭐 말도 나오는데 아예 당대표 출마를 하시든가 아니면 뭐 내년 총선 준비 위해서 빨리 지역구 정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야당 대표를 범죄자 낙인 찍었다. 말맞추기 사인은 한동훈 장관이 보내고 있다.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여의도로 나와라 등등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센 비판은 민주당의 조정식 사무총장입니다. SNS에 이건 탄핵감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동훈은 법무장관인가 수사팀장인가 조사하기도 전에 단정하면서 사실상 수사 지침을 내리는 탄핵감의 발언이다. 국민이 염증나는 건 한동훈의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입이고 깡패 검사 지심을 명심해야 한다. 라며 이 깡패 검사 짓은 한 장관의 발언을 돌려준 거죠. 국민이 궁금한 건 깡패 배후. 깡패 검사 짓 그만해라 라며 강도 높은 맹비판을 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성남FC 관련한 사안은 몇 년 전에 이미 수년 전에 무혐의로 드러난 사건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죠. 단 한 번도 무혐의 처분된 것이 아니고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의 검경에서 이거를 그냥 뭉개고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안 하고 성남FC 사건은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수년 동안. 그거를 나 무혐의 받았다라고 이렇게 왜곡하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이 사실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대장동이나 뭐 백현동이나 뭐 성남FC 이게 전부 다 지자체장이 그 업자들과 연관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역 토착 비리죠. 사실은 지방의 그 단체장들이 굉장히 인허가권들을 다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 지역구에서도 지금 뭐 지난 그 시정에서 문제가 있어갖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양양 고성 속초 인제에서요? 네. 그리고 좀 부끄럽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 민주당 정권에서만 그랬던 건 아니고 그 전에 뭐 저희 당 의원들의 저희 당 단체장에 대해서도 임기가 끝난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진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 대표가 그래서 그런 거지. 그냥 그 과거에 그 시장 하실 때의 잘못에 대해서 시장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들여다보는 것은 뭐 너무너무 당연한 그런 행위거든요. 그런 제보나 신고들이 계속 접수가 됐었고 이 당연한 절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법무부 장관한테 깡패다 그러려면 차라리 정치를 해라 탄핵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 이재명 대표의 지위와 그 다수당의 지위를 활용해 갖고 엄정한 법 집행 그리고 자기 할 일을 하는 법무부 장관을 굉장히 괴롭히고 위축되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 그만 괴롭혀라라는 의견. 박용진 의원은요? 제가 뭐 우리 그 돌직구쇼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의 영문 표기는 로우가 아니라 저스티스입니다.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위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정의와 관련돼서 묻습니다. 왜 야당과 관련된 수사에는 이렇게 과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왜 대한민국 법무부가 관장하는 검찰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측근과 관련돼서 특히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침묵 모드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사회적 정의가 아니죠. 이건 법무부 장관이 가장 분개하고 떨쳐 일어서야 될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게 한동훈 장관에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지점 아닐까요? 두 번째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개별 수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고 이렇게 깨알같이 그 혐의와 관련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과거 사례가 있었습니까? 마찬가지 예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검찰이 알아서 잘 하리라고 본다 이런 정도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깨알 같은 디테일을 굳이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고요. 이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사회적 정의와 무관하게 정치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 야당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과하게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한동훈 장관이 검사 시절에 예전에 여당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 본인이 그 일종의 뭐 정치 탄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그 사감을 가지고서 이 일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와 의심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에게 말씀드리는데 저스티스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일에 정치를 이렇게 하실 거면 진짜 이게 기자들 앞에서 정치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하려고 하는 얘기들을 담아서 당대표 선거도 좋고요. 혹은 어디 뭐 강남이나 이렇게 안전한 데 말고 뭐 강북구라든지 혹은 우리 서울에 영남이나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이런 데 출마하셔서 본인의 주장을 그냥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치는 그렇게 하셔야 되지 법무부 장관에게 기대하고 있는 사회적 정의와 무관하게 본인의 사감을 이렇게 풀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북구 재선 박용진 의원의 인비테이션이었습니다. 초청장. 강북으로 와라. 자, 의견 들어봤고요.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 완박을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소위 여당 측의 문제 제기인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함께 보시죠. 법사위원장 패싱법이다라고 국민의힘은 비판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무슨 얘기냐면 현행법상 국회에서 뭐 장관 등에 대해서 탄핵 소출이 의결될 경우 현재는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습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탄핵 소추위원을 하라. 이 말은 민주당 의원이 탄핵을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이 탄핵 소추위원을 맡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일종의 견제장치인데 법사위원장을 패싱하겠다라는 법이다. 법사 완박이다라며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와중에 발의된 법이라 상당히 여야 간의 논란이 뜨거운 법안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현재는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은 건데 이건 예전에도 그랬고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은 없죠.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발의되면 소추된 기관은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되는데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아왔습니다. 즉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역할을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수행하게 되는데 이 부분 개정을 하려면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싶은 생각이 들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사위원장의 객관성에 대한 의심이 이 법안 개정 발의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에 반대하는 입장일 경우에 즉 어떤 당에 소속돼 있어서 특정 탄핵 소추 발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소추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이에 따라서 탄핵 소추를 발의한 국회의원 중에 소추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인데 개정될지 여부를 두고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 같고 과연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지도 예. 상당히 의문인 상황입니다.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발의 단계인데 이양수 의원님, 그러니까 법안을 발의할 때 그러니까 기존의 법 체계를 바꾸는 특히 법안이 발의될 때는 뭐 이건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좀 신중해야 한다라고 저는 배웠는데 왜냐하면 한번 법안이 바뀌고 사법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지금 국회 상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향후에 국회 상태도 이 법안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언제든지 총선 이후에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이렇게 확 바꿔도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장 필요하니 하다고 이제 그 판단을 한 거죠, 민주당에서. 근데 참 이 그 국회라는 곳이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룰이고 우리의 백년 대계를 결정하는 사회적 약속인데 너무 편의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 민주당에서 예전에 공수처법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지금 공수처의 역할을 보면 이게 왜 만들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마 다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그 공수처법 하겠다고 정의당 그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준연동제 비례대표제 그때 만들었는데 뭐 법 되게 어렵고 그다음에 과연 이것이 굉장히 공정하냐. 뭐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거를 왜 합니까? 그리고 검수완박법을 통해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전망이 오히려 좀 느슨해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있고요.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국회에서 의장을 뭐 어느 당이 가지면 법사위원장은 다른 당에서 갖도록 이렇게 지금 관행상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왜냐? 아주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아주 입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의장이 뭐 법안을 올린다든지 안건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법사위원장이 뭐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거기에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둠으로써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를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관행과 이런 룰을 그냥 다 깨고 그냥 무조건 다수당이 우리가 힘이 있는 사람이 그냥 밀어붙여서 하면 된다. 그러면 국회가 뭐 필요합니까? 그냥 힘 있는 그냥 왕정으로 돌아가면 돼요. 국회가 뭐 최고인민회의처럼 그냥 하면 되고요. 국회가 정말 제자리를 잡으려면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이 법 발의는 민주당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검수완박 때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켰던 민주당의 그 선례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유진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아직 이 법이 저도 사실은 오늘 보도로 처음 봤어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 뭐 당론 법안이거나 이러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제인가 그제인가에 그 의총이 있었는데도 뭐 이 법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하나는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국회 모든 법안들을 다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도 사실은 별로 보기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법사위원회에서는요, 우리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든 혹은 국민의힘 쪽에서 법사위원장을 맡든 간에 법사위원회가 자구와 뭐 체계의 심사를 다시 하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정말 무기한 그 법사위에서
그 법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 논의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고, 약간 그래서 법사위가 우리 개별 상임위의 상원이냐 뭐 이러면서 원래 불만들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체계는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절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약간 다른 입장으로 정치라고 하는 건 사실은 법과 제도라기보다는 관용과 절제예요. 이게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건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해서 막 행사하는 게 아니다. 정당의 힘이라고 해서 막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는 계속해서 관례가 쌓이면서 관용과 절제, 내 권한이고 내 권리지만 그걸 발휘하지 않고 상대를 오히려 관용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더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 부분은 지금 힘센 여당인 국민의힘도 그리고 국회에서 다수 의석인 민주당도 동시에 좀 고민해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일자가 똑딱똑딱 다가오면서 특히 대통령실과 나경원 전 의원 측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졌습니다. 여론조사의 향방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확 빠진 나경원.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길래 제목도 이렇게 나왔는지 제가 직접 대형 미디어월에서 최신 여론조사 결과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미디어월에 요즘 나가는 일이 잦아진 걸 보니 이래저래 선거철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뉴시스가 의뢰했고 국민 리서치 그룹 에이스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당의 지지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 결과 함께 보시죠. 김기현 의원이 35.5%로 1위, 나경원 의원이 21.6%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19.9%, 그리고 유승민 7.4%, 황교안 3.7%, 조경태 2.5%, 윤상현 1.5%, 예, 순이었습니다. 여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에서 김기현 의원이 상당히 약진을 했고요. 나경원 전 의원은 상당히 종전 지지율에 비해서 다소 떨어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당 지지층이 아니라 그룹을 좀 좁혀봤습니다. 여당 지지층 중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지지한 지지층에게 물어봤을 때는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이 더 올라갑니다. 40.5%로 1위. 그리고 안철수 20.8%, 나경원 전 의원은 20.5%까지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여당 지지층 중에서 윤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그룹에서는 나경원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다소 떨어지고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론조사 대상 그룹을 달리해봤습니다. 여당 지지층 중에 나는 보수요라고 답한 일반 보수층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여전히 높습니다. 36.9%, 나경원 의원이 21.9%, 안철수 의원이 18.9%. 다시 말해서 여당 지지층 중에서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보다는 못하지만 여전히 보수층은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의 지지세가 여전히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어떻게 해봐도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갔고 어떻게 해봐도 나경원 의원에 대한 지지율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김수현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좀 놀라운 속도로 지지율이 빠지고 있잖아요. 놀라운 속도로 지지율이 빠지고 있습니까? 저는 좀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높았었고 사실 김기현 의원의 지지도는 그닥 높지 않았거든요. 하위권에 오히려 가까웠거든요. 맨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 좀 표본을 달리해서 뭐 달라지면 30%, 40%까지도 나오는 거니까 지금 압도적으로 김기현 의원이 앞서고 있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확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의 이제 지지도가 이렇게 빠진 거를 보면은 당초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높았던 지지도라는 게 진정한 나경원 전 의원의 어떤 비전이라던가 당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라는 이런 걸 보고 지지했다기보다는 인지도에
측면에서 아마 좀 높게 나왔던 것 같고요. 나경원 전 의원도 내가 당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비전을 보여줬다기보다는 막상 여론조사 해보니까 내가 지지율이 되게 높네. 그러니까 당 대표 나가면 될 수도 있겠는데 이제 이런 욕심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당원들도 어떻게 보면은 뭐 보수층, 지지층들 보면 이제 이준석 트라우마라는 게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점이라도 혹시라도 윤 대통령과 좀 배치되거나 갈등을 빚거나 할 만한 사람보다는 윤 대통령과 정말 호흡을 잘 맞춰서 총선을 이기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을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대표로 뽑자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해서 김기현 의원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지지도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 사실 맨 처음에는 김장연대라고 해가지고 장제원 의원과 굉장히 합력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사실 장제원 의원에 대한 반감들도 좀 있거든요. 예. 너무 판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김기현 의원이 약간 선을 그으면서 더 지지도가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궁금하고 흥미롭게 봤던 지점이 뭐였냐면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나경원 때리기에 나섰을 때 과연 나경원, 김기현 두 분의 지지율은 어떻게 될까?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떤 변화를 보일까? 이 포인트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어느 정도 얻었어요.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서 나경원 때리기에 나섰을 때 대통령 국정평가는 좀 떨어지더라. 그런데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섰더니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이 오르고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율이 떨어지네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제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그 영향이 특히 그 여당 그리고 여당 지지자들한테는 막강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정부와 여당은 한 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대통령이 잘 돼야 그 당이 잘 되는 거고 그 당 지지자들이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생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권이 성공하려면 나중에 뭘로 판단하느냐. 정권 재창출이 되면 성공한 거고 정권 재창출이 안 되면은 실패한 거로밖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판단 기준이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나경원 대표가 상당히 그 높은 지지율을 쭉 견인했었는데 실수한 것이 이 대통령을 이 그 당대표 경선에 이렇게 참전시킨 거, 연결짓고자 한 거, 이런 것에서 당원들의 반감을 사서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좀 더 깊고 세심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선거관리위원이라서 더 깊은 얘기를 하다 보면 자칫 어제 두 분이나 사퇴했는데 또 제가 사퇴하면 안 되니까요. 이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빠져나가시는군요.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실의 핸들링이 너무 거칠다 이런 뭐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국민의힘의 당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소위 반윤의 진영에 서는 듯한 인상을 주는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어떤 반감이 더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예, 그 정도 분석이면 당원들 사이에서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보수층에서 이렇게 김기현 대표가 쭉 올라가고 나경원 대표가 빠진 것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상현 의원은요. 친윤계가 집단적인 린치를 가했다라고 나경원 의원을 강하게 두둔하며 친윤, 윤핵관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본인은 일단 어느 정도 선에서 매듭을 지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장제원 의원하고 이제 친윤계 의원들의 집단적인 어떤 뭐 린치 같은 게 있었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친윤이 아니라 완전 반윤의 이미지, 브랜드가 찍혀 있는 상황이라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일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다시 말하면 나갈까 말까. 나경원 의원이 오늘 일정을 다 취소했어요. 나경원 전 의원 일정 전면 취소. 초선들이 연판장 돌렸고 재선 일부 의원들까지 집단 행동 움직임이 보이자 일정을 취소한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론조사도 일정 취소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측근들과 오늘 새벽까지 회의, 일부는 불출마를 권유하기도 했다. 설 연휴 이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다소 물러선 듯한 뉘앙스도 나옵니다. 대구에 있는 홍준표 시장도 이 판에 참전한 지 오래입니다.
나경원 의원을 매우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 시장은 다른 주자들도 다 비판을 했는데 봉숭아학당 같다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특히 강하게 비판했어요. 대통령을 위한다면 자중하고 갑자기 건물 투기 의혹을 해명하라 라는 건물 투기 의혹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강한 비토인데 박용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위기는요. 우리 민주당이 볼 때는 아주 보기 좋고요. 아주 보기 좋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아주 보기 좋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주 꼴 보기 싫은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역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은 남의 싸움 구경 말고 강 건너 불구경인데 오늘 중에 표정이 가장 밝아 보이세요? 가장 밝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할 때 이양수 의원이 얼마나 해맑은 웃음으로 얘기를 하시는지 속이 다 상하던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 아주 꼴보기 국민들 보시 꼴보기 싫으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아까 우리 김진 기자 나가서 쭉 브리핑할 때 나왔던 그 층이 이른바 보수층, 이른바 대통령 지지층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통령 지지라고 해봐야 40%가 안 되는데 그 40% 안에서 이렇게 방식을 100% 당원 투표로 뽑는다는 거예요. 국민 여론 그거 됐고 그냥 우리 내부끼리만 하자 이런 방식. 그 앞서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준석 당대표를 이제 찍어내기 과정이 뭐 국민들 보기에 와, 저 황당하다 싶을 정도로 일이 막 난무했죠. 그 다음에 100%로 당원 투표를 한다 그러면서 꼴대까지 옮기냐라고 하는 논란이 벌어졌죠. 이 초선들이 또 난입해서 연판장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차곡차곡 대통령에게 그 코드를 맞출 그야말로 그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를 두려고 하는 그런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아까 윤상현 의원도 똑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뭐 린치 수준이라고 보고 윤핵관들의 린치 수준이라고 보고 또 대통령이 사실상 여당 전당대회에 난입하는 수준이라고까지 저는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사람 말고 저 사람 찍어줘 라고 여러 사인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 김무성, 서청원 당대표 경선. 갈등이 치열했죠. 예, 치열했죠. 대통령이 1호당으로 나도 가겠다. 이번에도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1호당으로 참여하실지 말지 고민한다고 하시대요. 오세요. 가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저는 적어도 당원들을 양쪽 다 이제 뭐 민주당의 당원들이든 국민의힘 당원들이든 당원들의 지혜가 있고 생각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사인 보내고 집단적으로 린치가하고 한다고 해서 상황이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김무성 대표가 그 온갖 구박에도 불구하고 됐어요. 서청원 그 의원에 대한 일방적 지지를 막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이번에도요. 결선 투표는 유승민 겁나갖고 결선 투표를 도입했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어라? 만일에 이런 식으로 억누르게 되면 결선 가서 그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연대가 만들어져서 그 김기현 후보를 이길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벌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나경원 후보가 대통령을 이렇게 그 전당대회 참전시킨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난입한 게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여당이 본인에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본인에게 쓴소리를 하는 집단적인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저는 뭐 나라도 잘 되고 대통령도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 당대표직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군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엄선했는데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핫투. 민노총의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의 공작원의 지령을 받았다라는 의혹이에요. 국정원이 몇 년간 수사했는데 민노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민노총의 전현직 간부가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의 공작원을 만난 걸 국정원이 포착을 한 겁니다. 지령도 받았고 일각에선 북한으로부터 활동비까지 받은 건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최대 노조입니다. 최대 노조 조직인데 반정부 투쟁을 상당히 많이 벌였는데 그게 북한 지령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 그래서 어제 민노총 본부 그리고 민노총 산하의 전국 보건의료 산업노조 사무실 등 10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기아자동차도 압수수색 당했어요. 거기에 문정부 국정원이 민노총의 북한 접선을 알고도 수사를 안 하고 덮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게 이번에 갑자기 불거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첩보를 인지한 시점이 2016년이다. 민노총 인사 북한 공작원 해외 접촉 파악. 18년에 판문점 회담을 앞둔 시점이라 윗선에서 보류시켰다. 수사에 돌입을 못했다. 관계자는 윗선에서 남북 관계 악영향 준다. 지금 할 필요 있냐? 조금 미루자고 했다라는 진술도 현재 나와 있습니다. 민노총 핵심 간부 사건 외 다른 간첩 사건들도 같은 이유로 보류가 됐다라는 겁니다. 김승현 교수님, 이렇게 되면 국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서 민노총이 벌여왔던 무수히 많은 반미 시위, 반정부 시위가 순수한 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항변인지 북한이 뒤에서 시킨 건지가 좀 혼란스럽겠군요. 당연히 그렇죠. 민노총 간부들이 이렇게 북한의 어떤 지령을 받아서 국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더 충격적인 거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그러한 사실을 포착했는데도 수사를 윗선에서 막았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고 이렇게 북한이 우리 사회 전반에 침투해 있고 암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돼서 굉장히 무섭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정원이 어쨌든 아주 오랫동안 쌓아온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경찰에 넘기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불안 여론들도 굉장히 조성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를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수사를 했다가 안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지금까지 보시면 북한이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영리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평화 좋습니다만 지속 가능성이 없는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간첩들을 그냥 묵과한다거나 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굉장히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박성민 변호사님, 경찰도 함께 이번에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북한 공작원을 해외에서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만났다라는 것은 이 해외 첩보로 특정이 된 부분 같아요. 증거를 네네. 확보한 상황 같아요. 통상 이런 경우 수사할 때. 해외 첩보로 특정을 하고 국정원 내지는 경찰 직원이 그 이후부터는 그 특정 인물을 따라 붙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수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밀성을 유지하면서 각종 인사들의 평소 생활 동향을 파악해야 하다 보니까 내사를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 붙기도 하고 일상을 살펴보기도 하고 법원은 통신 제한 조치도 폭넓게 허용해 줍니다. 즉 감청도 폭넓게 허용을 해 줍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 안전 보장에 상당한 위협이 될 때는 굳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정보 수사기관의 장이 직접 감청을 단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즉 수사의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폭넓은 수단을 부여하고 있는데 일단 특정 인물의 국가보안법 혐의가 포착된 경우에는 그를 기점으로 그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인사를 제보할 경우에는 그에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둠으로써 한 사람을 기준으로 일거의 관련 조직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구속할 수 있는 기간도 일반 형사사건보다는 상당히 길고 이와 같이 상당히 용이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회합 통신이 됐든 금품 수수가 됐든 목적 수행이 됐든
그와 같은 일을 실제로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미수범 내지는 심지어 예비 음모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처벌 범위도 상당히 넓습니다. 이는 국가의 존립 기반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그와 같이 상당히 쉬운 수단을 토대로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 범위가 폭넓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이때는 국가기관도 나름의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반대로 들긴 합니다. 민노총 대변인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집행영장을 집행하러 왔는데 마치 체포영장 집행하듯이 강하게 이렇게 좀 대응하는 것은 뭔가 좀 의도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가가지고 또 말실수해서 해주는 상황, 이러저런 나오는 얘기들이 오늘 이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싹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아닌지는 상식 있는 언론인들,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말실수를 덮기 위해 이런 내사 사건을 벌였다라는 주장은 글쎄 얼마나 설득력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이란 외무부 차관이 한국 대사에 항의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UAE에 적은 이란 외무부 차관 나자피, 페르시아만 지역 국가의 간섭, 평화 안정 해친다 강력 항의. 윤강현 주 이란 대사에게 동결한 석유 자금도 해결 조치 않으면 이란과 양국 관계 재검토할 수도 있다라고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강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잘못된 실언입니다.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현지 교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선박도 적지 않은 공경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적인 사리 판단도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이고 적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사고를 치고 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상선들도 좀 전부 다 조심하고 조심해야 돼요. 이슬람 국가들은 보복을 하잖아요. 진정시키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박용진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는 이제 그런 겁니다. 외교통사, 그러니까 외교부를 그냥 담당하는 외통위 쪽 의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순방 자료에 다 써 있대요. 아랍에미레이트와 이란은 뭐 이러이러한 교육 국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에미레이트는 뭐 주변국들과 우리도 다 모두가 그러듯이 완벽한 국방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가 이제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자료나 조언이나 이런 건 다 무시하고 왜 저런 이제 애드립을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다. 애드립이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나갈 때마다 이 애드립 때문에 생겨나는 불안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국내에서는 어쨌든 그 도어 스토핑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나니까 조금씩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민들도 아침이 좀 편안하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 대통령실이나 외교부에서는 대통령이 순방을 못 나가게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으니까 대통령이 나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과하니까 대통령 애드립 방지 대책 이런 거 정확하게 만들어서 대통령께 숙지하게 하세요. 안 그러면 계속 이런 사고 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뭐 이런 걸 가지고 난리야 야당은. 거꾸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기 일본 수상위원이 나가서 한국은 사실은 중국하고 적이에요. 우리나라 최대 교육 국가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발끈하지 않겠어요? 괜히 이런 안 해도 될 말을 애드립을 하다가 국익도 해치고 그다음에 방문 그 순방 성과도 다 날리고 또 날리고인지 바이든인지도 또 지금 재판한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그 순방 외교를 나가시는 거 안 되니까요. 그냥 하여간 대통령실에서는 애드립 방지 대책 이런 거 잘 만들어서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